안녕하십니까. 4월 19일 수요일 오전 11시를 막 남겼습니다. 지난 주일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신의 5년간 재임 기간 동안에 기록 영화를 만드는데 그 부인과 함께 등장해서 그 기록 영화를 완성해서 곧 있을 광주 영화제에 출품할 계획으로 있다는 걸 발표했고,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5년간을 되돌아봤을 때, 나의 재임 기간 5년간을 되돌아봤을 때 이제 후임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섰는데 이 짧은 기간에 하루아침에 나의 5년 동안의 성과가 무너졌다. 하루아침에 나의 5년 동안의 성과가 무너져 버렸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는 퇴임하면서 양산사저로 내려갈 때 나는 잊혀진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당연하다. 지금 그대는 피의자 신분 아니냐?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탈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의 최고 주범 아니냐? 그래 조용히 있어야지. 그래 조용히 있어야 된다. 잊혀진 사람이 되라고 그랬더니 웬걸 거기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가 이제 책방을 냈다는 겁니다. 이름이 이제 북카페 영어로. 그래서 거기 책도 팔고 휴식 공간도 있고 자기가 거기 나가서 사는 사람 책도 사인해주고 자기 회고록 오래전에 발간했던 것도 아마 거기서 팔고 이제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번에 영화도 제작하고. 근데 이 일련의 행위가 제가 보기에는 그에게 닥쳐올 수밖에 없는 사법 처리의 위험을 둔화시키고 모면하기 위해서 그의 열렬 지지자들을 규합하고 이걸 확대하기 위한 전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힘을 비축해가지고 그 열렬 지지자의 세를 과시해서 윤석열 정권에 압력을 가하고 그리고 검찰에 신호를 보내고 검찰을 약화시켜서 자신의 사법 처리를 모면하기 위한 이런 일련의 행위를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규정으로 인력 보조받고 그다음 연금도 나오고 이런 걸 기반으로 해가 지금 전직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길을 그리고 약속한 길을 안 가고 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5년 동안에 자신이 이룬 성취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과연 그런가? 그 5년 동안의 성취란 건 뭐냐? 우선은 이 김정은이가 핵 개발 그리고 탄도탄 개발을 확대할 그런 의지가 전혀 없다. 정의용을 평양에 보내가지고 김정은을 만나고 와서 그래서 그 메시지를 바로 미국에 가가지고 정의용 당시 안보실장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제가 평양을 다녀왔는데 김정은은 핵을 더 이상 개발하거나 미사일 더 이상 개발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실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각하를 면담할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트럼프라는 사람 아주 적극적인 데가 있죠. 면담 중에 오케이. 당신이 나가서 기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 그리고 기자들에게 얘기를 해갖고 트럼프가 이 싱가포르에 날아갔지요. 그래 그 약속도 한 10가지 되는 허황된 약속을 또 했는데 곧 이 어떤 하노이 회담은 결렬돼가 결국 파토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의 대리인이 돼갖고 문재인 정권이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대리인이 돼갖고 그래서 정의용을 평양 보내고 미국 보내가지고 1년에 사기극을 연출했다. 미국 대통령을 속여먹었다. 그 다음에 취임하자마자 종전선언을 해야 된다. 종전선언. 지금 1953년 7월 27일에 남북 간의 그 전쟁이 휴전 상태거든. 그 휴전 조약에 의해서 현재 휴전 상태예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종전이라고 하는 것은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을 하면 그것이 결국 전쟁 상태를 끝나는 것인데
휴전협정 그대로 두고 정치적 종전선언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갖고 계속 유엔에 가서도 종전선언을 하자. 그 다음에 구라파 주요 국가에 가가지고 메르켈 독일 총리, 지금 그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 그리고 그 당시 영국 총리 메이 여성 총리, 그 만나가지고 종전선언에 협력해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메르켈도 고개를 돌렸고, 마크롱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을 앉혀놔놓고 이게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고, 종전선언 정신 나간 소리 한다고 이렇게 아주 발길질 해버렸지요. 메이 총리는 그 회담 끝나고 난 다음에 기자들에게 한국 대통령 이상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와가지고 유엔 결의 등에 의한 북한 제재를 강화해달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종전선언에 협력해달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국제적 망신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문점에서 이게 트럼프, 김정은 그렇게 만나는데 그 꼽사리 끼듯이 이 문재인 대통령이 꼭 끼어 들어갔지요. 두 사람 회담하는데 1시간 동안 대기하고 있다가, 그래서 휴전선 그 판문점에 휴전선 경계선 이렇게 벽돌처럼 된 그 경계선에 서가지고 세 사람이 북쪽에서 한번, 남쪽에서 한번 이렇게 사진을 찍고 악수를 하고 한 장면이 있었는데, 민정수석 조국 씨가 흥분해가지고 이거야말로 실질적 종전선언이다 하고, 이렇게 좋은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느냐 흥분해가지고 막 날뛰고 그랬어. 실질적 종전선언, 그렇게 사진 찍으면 실질적 종전선언이 되나? 그 다음에 판문점에 그 남북연락사무소 수백억을 들어가 우리 돈으로 지역, 그 다음에 이쪽 동쪽에 금강산 거기 우리가 시설한 일련의 시설, 연락사무소는 폭파해 버렸지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때 송영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문정권의 속셈을 드러낸 겁니다. 대포로 쏘아가지고 망가뜨리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에 이게 잡혀 있는 정권이기 때문에 5년 동안 했다고 하는 일이면 이런 일만 했어. 해가지고 철저하게 북한 김정은의 대변인 굴종, 그래요 한미 관계 파탄, 그 다음에 한일 관계는 거의 이 외교 관계 단절 상태까지 이게 이르렀다. 그리고 또 중요한 성취가 국가정보원을 사실상 해체했다. 누구를 위해서? 김정은을 위해서. 북한의 첩보활동, 공작활동, 간첩수사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다. 간판만 걸렸는데 그 안에서 1년에 1조 이상 쓰는 이 국가정보원이 무슨 짓을 했느냐? 김정은의 서울 출장소 역할을 했어. 이게 성과지. 아주 상징적인 성과예요. 종전선언하자. 국가정보원을 완전히 망가뜨렸다. 그 다음에 미국으로 속혀먹었다. 터무니없는 이유로 한일 관계를 파탄에 이르렀다. 그 다음에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통역당 사건으로 무기징역에서 20년 징역으로 감형돼가 20년 만에 석방된 신영복. 개인적으로 저 대학 후배이기도 한데, 나와가지고 한신대학 교수를 이제 했는데, 그는 김일성주의자입니다. 김일성주의자. 명백해요. 긴 형을 살고 나왔는데, 이걸 동계올림픽 때 김여정 등 북한 사람들이 와 있을 때 그 면전에서 나는 사상가 신영복 선생을 존경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국가정보원의 원훈석을 신영복 필자를 따가지고 뭐 처음처럼 뭐라 했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을 김정은이 서울 출장소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 신영복이가 쓴 공산주의자,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의 글씨체를 원훈석에 쓰는 건 당연하다고 아마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다 하는 공개 비판을 받게 이런 것도 그건 나는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마 자칫 놓친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 아주 이 코미디 같은 얘기가 있어서 약간 시간이 걸리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약산 김원봉은 이 항일 투쟁, 의열단 투쟁을 한 사람입니다. 그 임시정부 귀국 환국 당시에 김구 선생하고 이제 환국 당시에 광복군 사령관이라는 직책인데 그 광복군이 마지막에 한 600명밖에 되지 않아요. 제가 막 그런 심으로 귀국했다가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김일성주의자가 아니고 공산주의자예요. 공산주의 이론에 심취했던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1948년 4월 30일 우리가 50선거 직전에 북한이 남북정치협상이라고 하는 쇼를 하는데 여기에 김구 선생도 속아서 거기 갔다 왔지요. 거기에 따라가가지고 북한에 잔류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성강부터는 이제 김일성주의자가 돼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장관급까지 오르고 6.25 전쟁에도 후방에서 상당한 지휘 책임을 맡았는데 어찌 됐느냐. 그 임시정부 광복군 사령관이 그렇게 해서 북한에 가갖고 6.25 전쟁까지 주도적으로 치르는데 가담하고 56년 김일성의 이른바 종파주의 주장을 하면서 종파 분자들을 색출 처단하는데 처형당했어요. 처형당했어요. 박헌영 일당하고 전부. 남쪽에서 올라가면 박헌영 일당, 그 다음에 연안에 모택동을 도와서 항일운동 했던 최창익 등, 그 다음에 소련파 모조리 김일성을 반대하는 사람 전부 처형해버렸어요. 종파 분자라고 해가지고. 나이가 김일성이가 1912년생이니까 약산 김원봉은 아마 그보다 한 열 몇 살이 더 많을 겁니다. 박헌영은 1900년생이니까 김일성이보다 12살이 많고 최창익이나 정말 이론적 공산주의자들이. 이래갖고 이제 해방대가 북한에 가서 보니까 이거 34살 먹은 애송이가 이게 6.25 전쟁 끝나자마자 개인 숭배를 시작하고 장기 집권 태세에 들어가니까 이 나이 많은 이 참 기라성 같은 항일 투쟁했던 선배 세대가 모여가 야 이놈 골로 보내야 되겠다. 그러고 이 얘기한 그걸 모의로 봐가지고 종파분자다 뭐라가 전부 죽여버렸어.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약산 김원봉 선생을 존경하고 우리 광복군이 국군의 뿌리로 뭐 국군의 날 10월 1일도 변경하자고 이랬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알고도 그랬는지 이 모르고 그랬는지 아마 모르고 그런 것 같아. 여전히 김일성주의자로 존경받고 있구나 북한에서. 이 생각을 안 하고는 그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이게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면 할아버지를 배신하고 할아버지를 공격해서 자리에서 쫓아내려고 하던 사람을 이게 문재인이가 철저하게 내가 부하인 줄 알았더니 이런 얘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봐요 문재인 씨 뭘 좀 공부를 좀 해. 공부를 앞뒤 안 맞는 소리를 대통령 지낸 사람이 하고 대통령 때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야. 저는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웃다가 흥분했어요. 이게 도대체 이게 정신 나간 사람 아니냐. 뭘 모르고 했다고 한다면 이건 진짜 이건 우리가 엉터리 대통령을 세운 것이고 그런 것 알고도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김정은이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어떻든 김일성주의자다 문재인은 종북주사파의 우두머리가 틀림없다. 그렇게 해서 그 지난 임기 5년 동안의 성취라고 하는 것은 김정은의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유도탄 장거리 미사일을 고도화하는데 완전히 거기에 힘을 보태고 도와주고 하는 일에 골몰한 김정은의 핵개발 성공이 즉 문재인 5년간의 주요한 성취의 1호다. 용납할 수 있습니까? 이걸 용납할 수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탈북 어민 둘을 강제로 북송시키고 그 다음에 해수부 직원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거 북한에서 이게 총살 당하는 거 그것도 방치하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고 김여정으로부터 삶은 소대가리라는 소리 들어도 꼼짝하지 못하고 그게 이게 나라의 국격 실질적인 국가이익 완전히 망가뜨려버려요. 그리고 5년간 성취가 있었다고 하니까 그럼 다른 걸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국가 채무가
이 박근혜 정권 말기까지 600조가 채 안 됐을 겁니다. 580조인지 됐는데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 정권에 인계한 것은 1000조가 넘습니다. 1000조. 그러니까 400조 이상을 5년 동안 넓혀서 완전히 국고를 탕진하고 국가 부채를 어마무시하게 늘여놨다. 이거는 결국 미래 세대에게 이 부담을 증가시키는 이건 만행에 가까운, 그러니까 인기 정책 포퓰리즘 풀어주기에 골몰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이거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 정책에서도 소주성 정책,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내걸어가지고 자영업자와 영세민들을 아주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어요. 이 이론은 결국은 말이 마차를 끌어가야 되는데, 마차가 앞에 서서 말을 끌어가는 전도 현상의 경제 정책이다. 소득부터 무리하게 임금 체계를 개선해가 올리면 그렇게 해서 자연히 그 오른 임금을 가지고 그 수입으로 이렇게 다시 이 소비를 하게 되면 생산에 이 자극을 주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기업도 생산량도 느리고 따라서 이익도 늘어난다. 이런 선순환이 된다. 이런 이론인데 거꾸로 돼버렸어. 거꾸로. 퇴행하게 돼버렸어. 주택정책. 지금 어제 오늘 그 뉴스에 인천 미추홀 지구의 전세 사기꾼에 의해 사기당해갖고 젊은 사람 3사람이 전세 보증금 8,500만 원 뭐 1억 원 이걸 돌려 못 받게 돼가지고 경매로 넘어가서 그 채권이 제재 보장이 안 돼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시발이 어디서 왔느냐 이게 윤석열 정권도 1년 됐으니까 그 왜 미리 못 막았느냐 하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5년 동안 주택정책 도대체 김현민가 하는 장관을 앉혀가지고 제 기억으로 막 80회 넘는 정책을 발표했을 것입니다. 이게 개판 만들어 놨지. 그게 이게 피해자가 나오는 거, 그 뿌리가 거기에 있다고 봐야죠. 거기에. 그 문재인 당신 정권 때 일이야. 이게 뿌리가 거기에 있다 이 말이야. 탈원전이 지금 그 피해가 우리 앞에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원전 생태계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어요. 근데 체코슬로바키아를 방문해가지고 한국 원전의 기술이 세계적이니까 우리 원전 수출을 받아들여서 당신들이 수입하라.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원전을 폐쇄하면서 이게 외국에 가서 세일하는 데는 한국 원전 기술이 최고라고 하는, 이게 정책이 옳고 그렇고 간에 대통령이라는 자가 앞뒤가 맞지 않고 자가당착이고 주객전도인 이런 정책을 펴고 다니면서 이 국제적 망신을 시키면서 국제사회는 듣기 좋아라고 우리는 온실가스 40% 감축이 목표라 이래가지고 지금 그 영향이 대기업을 비롯해서 중소기업에까지 이 아주 부정적 영향이 오고 있는데, 자, 더 이상 예를 안 들려고 합니다. 이게 5년 동안 성취입니까? 그러니까 결국 가장 기본적인 것은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5년이었다.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무슨 뜻이냐?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자유를 지킨다. 그러니까 국리민복을 위해서는 자유민주적 기반 질서 위에서 입법부고 행정부고 사법부도 그 기반 위에 선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도 있다. 거주 이전의 자유도 있다. 우리는 지금 선택과 투표권이 있다 하는 이 북한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이 자유민주 체제를 훼손. 북한의 맹목적으로 굴종하고 있어요. 그 20, 30세대의 김정은은 아주 결기 있는 지도자라고 얘기를 해서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말이야. 그리고 젊은 아이들 가운데는 아직 지금도 김정일이가 괜찮은 사람으로 오인시키는 그 일까지 당신은 저지르고 말았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없습니다. 이런 5년간의 이 대한민국 파괴, 그리고 모든 면에서 불공정, 그 다음에 정의 개념 완전히 사라지고
조국 사태 같은 게 일으키고 한 이런 걸 윤석열 정권이 물려받았다. 그런데 국회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시절의 선거에 의해서 앞으로 1년 동안 과반이 넘는 의석의 국회가 지금 저 국회가 깡패 집단화했다. 민주당에 의해서. 그리고 지금 2021년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후보가 당선되고 이어서 이재명이가 대통령 후보로 되는 이 과정에서 그 전당대회가 돈 봉투를 살포해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난장판이 되어 있는데 당신은 1호 당원이 어찌하냐 이게. 당신은 1호 당원이니까 그 당시 대통령이었어. 그 여당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지금 뒤늦게 들통이 났지만은 정치 도의상 책임이 없는가? 이런데도 태연하게 5년 동안의 나라의 성취를 윤석열 정권 1년도 안 되고 하루아침에 다 망가뜨렸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게. 이 말에 문재인 당신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다. 그런 날이 빨리 와야 할 것입니다.